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질문을 좀 먼저 하고 나중에 관객과의 또 대화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켜져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와 나를 연출한 조현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조현철 감독님의 친형 조동림입니다. 네, 매드클라운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영화가 각종 영화제에 초대되고 많이 회자되고 있어서 저는 이미 개봉을 한 것 같은 거의 그런 느낌인데요. 10월 25일이 정식 개봉 날이에요. 네, 아무래도 영화제 관객님들 만나는 거랑 또 정식 개봉해서 극장에서 관객들 만나는 게 감독님들은 기분이 굉장히 다른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은 요즘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요새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홍보도 하고 있고 드라마 촬영도 하고 있어서 부산 때는 떨렸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냥. 저희 집 강아지도 봐주고 있어요. 아니, 바쁜 와중에 왜 그런 것까지 맡기셨어요? 그럼 돌봄까지? 깐돌이라고 귀여운 개가 있는데 제가 시골에 살고 있어가지고 가끔 봐주고 있어요. 네. 매드클라운님께서는 마리 클레르 영화제에서도 모더레이터로 진행을 맡아주셨었는데 이 영화에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군 같이 느껴져요. 또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해 주신 것만 봐도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 네, 그 영화가 사실 이제 여러모로 되게 저는 좋게 봤고 그 동생인 걸 떠나서 이제 작품을 보고 나서 이렇게 좀 약간 결이 세심하고 섬세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사실. 원래는 몰랐는데. 네, 원래는 몰랐어요. 그냥 평소에는 그럴 수 있죠. 네. 평소에는 이제 제 동생이 성격이 약간 그 DP 보시면 그 계단신 있잖아요. 계단신에서 막 히히히 거리면서 막 내려오잖아요. 그게 저희 어머니와 저는 이게 딱 봤을 때 아, 현철이구나 싶어서 막 사람들이 연기를 막 그렇게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평소에 집에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약간 사정인 것 같고, 네, 아무튼 그 영화를 저도 되게 좋게 봤고 동생인 걸 떠나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 네, 그리고 동생이기도 하니까요.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주고 싶어서. 네, 그럼요. 네. 사족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세미 아버지 역할을 맡으셨던 박원성 배우님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계시나요? 인상. 네네네. 하트를 날리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 굉장히 섬세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봤고요. 서사나 사건이 중요한 영화도 있지만 이 영화 자체의 정서가 굉장히 섬세하고 되게 프라질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조심조심 이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들 얘기 나눌 테니까 매드클라운님도 그런 장면들이 있으시면 또 감상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작년에 부산에서 처음 봤었는데요. 첫 인상이 눈부시다였어요. 근데 이것은 정서적인 것도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말입니다. 네. 이렇게 대형 스크린에서 이렇게까지 밝은 화면을 본 일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피로도를 감수한 감독의 분명한 의도일 텐데 왜 이렇게 룩을 잡으셨을까? 이것은 현장에서 조명 세팅부터 이렇게 의도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후반 작업에서 조금 더 더해진 결과물일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저희 영화가 꿈같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촬영 감독님이랑 이제 회의를 하는 중에 이를테면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쏟아지는 어떤 빛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빛이 주는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서 뭐 모든 요소들이 그랬지만 특히나 빛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도 혹시 하셨어요? 좀 피로하게 느끼는 관객도 있을지 모른다. 근데 저희가 촬영을 할 때부터 저희 세대는 일단은 이와이 슌지 영화들이 많이 익숙했기 때문에 뭐 저희 세대뿐만이 아니라 뭐 영화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딱히 저희가 찍을 때는 필요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고 네네. 관객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뭐 관객분들 나름의 몫이겠죠. 뭐. 네. 부정적인 얘기로 한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조금 더 치우친 선택을 할 때는 굉장히 감독의 의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의지들이 순간순간 보이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영화여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혹시 매드 클라운님은 이 영화의 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사실 그 똑같은 질문을 동생한테 했었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과하게 잡은 게 의도한 거냐라고 하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약간 판타지적인, 환상적인, 동화적인 혹은 그런 부분들을 의도한 것과 플러스로 제가 거기서 더 느꼈던 거는 이제 그 뭐랄까 그 어떤 계절적으로 이제 어떤 약간 여름의 느낌 그리고 그때의 어떤 그 학생들의 풋풋함이랄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좀 그 색감으로 인해서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계절적으로 여름이 떠오르셨다 하셨는데 저도 여름이 떠오름과 동시에 그 질감이 겨울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좀 애틋한 느낌을 가지면서 이 영화를 보게 된 것 같고요. 또 시작부터 어떤 슬픈 꿈을 꾼 사람처럼 세미가 울면서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계속 하은을 찾잖아요. 그러면서 걱정된다는 말을 하고 그런데 하은은 병원에 있다는 정보가 드러나고 그리고 죽은 새를 발견하고 이런 식으로 불길한 어떤 죽음, 상실의 징후들을 배치해 놓고 계신데 영화 시작부터 관객한테 이 죽음이라는 화두를 피할 수 없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연출 의도도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애초에 이 영화를 처음 구상했을 때부터 죽음이 실시간으로 다가오는 어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근데 그거를 어떤 스펙타클이나 구체적인 이야기나 뭐 이런 방식으로는 풀기가 싫었고요. 특히나 어떤 죽음이 일어나는 장면을 찍는 것도 그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영화 전반의 어떤 징후 같은 것들 혹은 세미의 관점에서 보거나 아니면 이 일을 아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언뜻 보면 무의미하지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혹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넣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영화 속에서는 결국 이 세계에서 사라지는 것이 하은이 아니라 세미잖아요. 그런데 이 세미의 불안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인물의 감정에 들어가 보면 죽음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세미였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그 존재가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혹은 어떤 동물적으로 감지한다고 느끼는 걸까? 이러한 작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약간은 어떻게 보면 첫 장면 그러니까 꿈을 꾸고 깨어나는 장면은 일종의 예지라거나 혹은 신탁 같은 느낌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가 어떤 직감적인 죽음을 느끼고 하은에게 달려가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건 뭐 1차원적인 이야기고요. 영화 전반에 있어서
세미라는 캐릭터 자체가 일단은 누군가와 헤어진다거나 누군가를 잃는다거나 혹은 크게는 죽음에 있어서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느끼신 바가 있으시면 매드클라님도 얘기해 주세요. 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사가 이제 장면을 선행하는 순간들이 몇몇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미가 죽은 새를 발견하고 있는 순간에 함께 있지만 약간 동떨어진 것 같은 친구들이 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누구의 입에서 발화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는 그런 대사들이 나와요. 그게 처음에는 치매 걸리면 뭐 어떨 것 같냐는 얘기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뭐 놀이터 바닥이 시멘트 바닥인 거 알았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이것이 오버랩 되면서 갑자기 세미가 화면에서 사라지는 그런 장면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대사를 먼저 선행시키고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약간의 그런 효과. 그런 것들은 어떤 의도에서 하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영향받은 영화들, 뭐 특히나 대만 웨이브나 아니면 로버트 알트만의 방식들이, 특히나 로버트 알트만은 대사가 물리는, 다이얼로그가 물리게 의도적으로 그 씬을 구성하는 감독님이신데 그런 거에 많이 영향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생생함이랄지 혹은 화면 밖에서 들리는 소리 그 자체의 존재만으로도 뭔가 이 어떤 관객들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마냥 이게 현실적이지만은 않은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운드 믹싱에 있어서 저희가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애초에 좀 많은 작업 세밀하게 하고 싶었는데 최대한 저희가 가진 한에서 좀 믹싱을 세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예산 얘기하시니까 그것과 또 떼어놓고 또 마냥 생각할 수 없어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혹시 밝히실 수 있으시면 순 제작비가 얼마인지. 저희 순 제작비는 4억. 아, 4억이요? 그럼 정말 저스트로 찍으신 거네요. 되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알겠습니다. 네. 매드클라우님께서는 동생이 이렇게 섬세한 사람인 거 몰랐다, 이 영화를 보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이 영화가 사건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그를 향한 그 세심한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다. 이 세심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영화의 어떤 점들이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보통 이런 민감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것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게 되면 소설이라든지 뭐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요. 심지어 음악으로라도 어쩔 수 없이 은연중에 어떤 그 작가의 주관적인 의견이라든지 메시지를 넣으려고, 설령 그렇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은연중에 들어가기가 쉬운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다만 한 가지 정말 온전하게 느껴졌던 거는 이제 그 특정 사건에 대한 것과 상관없이 거기에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이런 아이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어떤 과장됨 없이 그냥 되게 최대한 순수하게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이 동생 감독님의 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다가와서 솔직히 저 영화를 보면서 잘 안 우는데 이제 지금 좀 눈물이 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감독이 인물에 대한 애정이라던가 이런 것은 감출 수 없이 드러나는 것인데 저도 이 영화에서 배우들의 날것의 되게 생생한 연기를 보면서 이 감독은 배우들에게
연기 디렉션을 어떻게 할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환경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실제로도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실제로도 좀 그런 사람인지도 궁금했어요. 일단은 그냥 고양이들을 무지하게 아끼고요. 동물들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고 맨날 인스타에 이제 식물 사진 올리고 동물 사진 올리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그 고양이보다 이 미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동생한테. 네. 네, 그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동급인가 좀 위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고양이들 굉장히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해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강아지들을 많이 키웠었거든요. 산속에 살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좀 네, 어떻게 보면 좀 제 동생이지만 좀 순수한 면이 굉장히 내면에 좀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우리 모두 다 그렇겠지만 네, 동생은 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견딜 수 없어 하시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 이런 자리에서 제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너무 힘드네요. 뭐 제가 뭐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덧붙이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방금 동물 얘기도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하은이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화장실 가잖아요. 그때 세미가 혼자 전화하고 있을 때 엄마한테 그때 뭐 휴게실이라고 하나요? 거기가 식물들의 느낌이 충만하게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해서 하은이 집도 그렇고 또 나중에 둘이 세미가 손을 다쳐서 병원 갔다 나오는 그 건물 복도도 그렇고 식물들이 굉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동물들도 곳곳에 출연을 하고 그래서 이 감독은 동물과 인간과 비인간의 생명체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어쩌면 그것을 대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등하지가 않고 오히려 인간이 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일단 천성이 인간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인간 혐오가 너무 심해서 좀 힘든데 뭐 이 말은 근데 제가 인간을 싫어한다는 말은 또 한편으로는 인간을 엄청나게 애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어떤 면면들 특히나 그 분류에는 저 또한 포함되니까 이건 일종의 자기 혐오인데 그런 면면들 때문에 인간이 너무 싫은 와중에 이제 조금은 인간종의 관점에서 벗어난 어떤 시각들,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인간뿐만이 아니라 너무 인간 얘기가 많잖아요. 일종의 자의식 과잉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네, 좀 이 인간의 오만함에서 조금 벗어난 삶을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영화를 찍고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막 대단한 활동가나 비거는 또 아니고요. 그러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영화에서도 뭐 그것이 의도적으로 어떤 주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너무나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함께 있다, 공존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가 좀 드러났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도 근데 영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 이게 신기한 말이긴 한데 좀 뭔가 많이 알게 됐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저희가 막 그렇게 막 대화를 자주 하고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랄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뭔가 사람에 대한 거를 이제 어떤 느낌을 받았다는 게 작품을 통해서. 저는 원래 친한 가족 사이는 말을 별로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착각인가요? 네. 오히려 대화가 없어도 더 친하게 느껴지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친해요? 갑자기? 네네. 왜 만져? 네네네.
넘어가시죠. 네. 근데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유독 잘 묻어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그런 영화인 것 같고, 대체로 장편 데뷔작은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드러나는 지점이 많은 영화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꽤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맨 처음 말하고 싶은 장면은 세미와 하은이 한 컷에 담기는 첫 씬인데요. 기억하시나요? 하은이를 찾으러 세미가 나왔을 때 이제 벤치에, 그 병원 벤치에 누워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은이는 화면적으로 얼굴을 보이고 있지 않고요. 등을 돌리고 있어서 세미와는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샷이에요. 그래서 둘은 굉장히 친밀해 보이고, 그 밀착감이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서 굉장히 로맨틱해 보이고 약간의 터치도 들어가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촬영 컨셉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둘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근데 감독님이 어떤 의도였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세미와 하은이가 처음 프레임에 잡히는 장면이 제 기억이 맞다면 병원 맞죠? 사진을 찍는 세미가 잠들어 있는. 네, 그 장면. 죄송합니다. 제가 찍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 장면은 일단은 애초에 이 이야기를 누군가의 꿈이라고 생각했고, 특히나 하은이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썼기 때문에 하은이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세미가 들어온다라는 어떤 구조적인 그런 논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장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미와 하은이를 어떻게 처음 만나게 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고, 그 부분은 촬영 직전까지도 좀 수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세미가 하은이의 꿈에 찾아오는 뉘앙스를 줘야 했기 때문에 그런 살짝의 터치와 함께 하은이가 얘가 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미가 온 걸 알고도 눈을 감고 있는 건지, 이런 애매모호한 느낌들, 그리고 그 세미가 하은이를 내려다보고 앉았을 때 그 둘 사이에 엄청나게 가깝게 느껴지는 그 거리감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신경을 많이 쓰셨던 장면인 만큼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의 외향적인 플롯은 물론 진짜 플롯은 따로 있지만, 우리가 따라가게 된 사건들은 캠코더를 둘러싸고 하은이가 사라지고, 그것을 긴박한 마음으로 막 찾으러 다니다가 강아지도 찾아주고, 뭐 이런 플롯이 있는데, 사실은 또 그 내면으로 흐르는 플롯은 하은이의 마음을 아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참 재미있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장면들이, 그 서로 고백하는 장면 전까지 이 이야기 자체가 저는 세미와 하은의 숨바꼭질처럼 느껴졌거든요. 자꾸 한쪽이 숨는다, 그리고 그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초반에도 둘이 함께 있는 장면에서도 하은이 집에서도 같이는 있지만 각각 다른 방에 서 있는 장면으로 분리돼서 보여준다던가, 미묘하게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던가, 마주보는 순간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숨바꼭질 하듯이 구성되어 있어서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미가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분리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큰 친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은이를 옆에 두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하는 것 같았고, 특히나 저희 내부적인 논리로서 어떤 시간에 고여있는 하은이를 끄집어내기 위해 세미가 찾아가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세미가 하은에게 달려가는 이미지, 근데 그 방향성이 어쨌든 약간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화면 이쪽이 왼쪽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시키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뒤집어서 계속해서 어떤 역행하는 느낌을 계속해서 주려고 했고,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초반에는 하은이가 세미를 많이 따라가도록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둘이 있을 때는 세미의 어떤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랄지 하은이의 곤란함 같은 것들을 표현해주다가 세탁소 장면 이후로 세미가 하은이를 다시 제대로 보기 시작하죠. 여기서 시작했다는 말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데, 이제 어떤 인간을, 대상을 제대로 사랑하려고 하고 보려고 하기 시작했던 인물이 그 후반부에 그 전환의 순간이 배치됨으로써 주는 어떤 감정적인 울림 같은 것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이제 하은이의 뒷모습을 처음으로 보고 걸어가는 세미를 이렇게 좀 연속적으로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부터 그렇게 인사하다 절었어요. 죄송하고요. 듣다가 생각하고 저도 영화를 보면서 계속 느꼈던 거는요. 왜 주인공의 이름이 세미일까 였는데, 세미라는 발음은 세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편안하고 부드럽게 발음되지가 않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왜 이 이름을 지으셨을까 궁금했어요. 제가 이 영화 때문에 입시학원 취재를 나갔을 때의 학생들 이름이었고, 두 학생이 주는 뉘앙스 캐릭터 같은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이름에서 오는 캐릭터성 같은 것들이 이렇게 어떤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착 붙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지적인 어떤 모델이 있었던 거네요? 이미지적인 모델이라기보다는 일단 그 이름에서 오는 뉘앙스가 되게 컸고, 그들의 면면을 세세하게 가져다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은이라는 친구는 되게 웃겼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위해서 입시학원에서 수업을 하신 거죠? 네. 거기서 얻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이라던가 내가 의도한 만큼 얻어온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학생들한테 일기를 되게 많이 쓰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앵무새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가르친다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게 양해를 구하고 그대로 가져왔죠. 되게 일종의 채집이었던 것 같아요. 양해를 구하고. 네. 그렇군요. 세미의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기적이다, 좀 어리다,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다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다혜의 입을 통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갑자기 거리를 두면서 막 설명을 하잖아요. 넌 네 감정에 매몰돼 있고 상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사랑받고 싶어서 안달난 애야 라고 한번 딱 방점을 찍어주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들으면서 마냥 제가 수긍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왜냐하면 세미는 나름의 전심을 다한 것이 아닐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자신의 얘기를 들려줌으로써 그거를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싶었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는지 좀 궁금했어요. 일단 세미는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하고 이기적이고 짜증도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 캐릭터라고 생각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진 사랑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를 구하게 되는 것이 저는 일종의 큰 사랑이 이 캐릭터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가 맞는 어떤 전환 같은 것들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실은 세미가 초반에 하은을 대하는 방식들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연애의 감정 잠깐 들뜨고 설레고 소유하고 싶고 집착하게 되고 이런 감정과 비슷하다면 꿈 장면이 떠오른 이후로 그리고 하은이를 제대로 다시 보기 시작한 이후로 느끼게 되는 세미의 사랑은 조금은 관점이 다른 조금은 더 넓은 의미의 사랑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집착하고 이런 약간은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저한테는 좀 사랑스럽게 느껴졌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좋아하는 장면이 다혜가 하은이 비번 알고 있었다는 거 알게 됐을 때 엄청 불같이 화내잖아요. 그 장면에서의 감정이 진짜 튀어나오는 것 같이 참을 수 없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이 되게 좋았는데요. 그 매드클라우님께도 이 세미의 사랑법과 이 아이의 내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랄까, 이게 사람마다 워낙 다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르잖아요.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떤 사실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TV나 소설이나 뭐 시나 뭐 이런 거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그 관점들을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막 연애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내 감정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서툴렀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되게 약간 그 전형적인 세미의 사랑 방식이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너를 생각을 해주고 너만 보는데 왜 넌 날 몰라줘? 라는 식의. 근데 전 되게 오랫동안 그 모습을 인지를 못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 성인 되고 나서도. 그래서 굉장히 그 이런 관계에 있어서 되게 서투르고 다툼도 잦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 보면서 공감도 많이 되고 이 사람이 공감을 하게 되면 좀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영화를 보면서 좋았고, 되게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약간 그런 방식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개는. 네. 방금 어렸을 때 그런 사랑을 나도 했다라고 하니까 옆에서 조연철 감독님께서 굉장히 듣기 싫다는 듯이 아니었어요? 거북해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오늘 시네큐브에 굉장히 오랜만에 많은 관객들이 꽉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는 분위기인데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써주셨어요. 감상도 있을 것이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연철 감독님, 실제로 보니 아이돌 같아요. 멋지다. 네, 그러면서 뽀샤시한 색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아까 대답을 충분히 해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안경 벗으시니까 엄청 잘생기셨네요. 조조 형제 내가 나을걸. 이 글에 많은 분들이 또 하트를 눌러주셨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거울과 시계, 식물, 동물은 영화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여자아이의 감성을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표현하실 수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영화에 배치된 어떤 사물이나 동물 같은 것들은 물론 그 자체로 어떤 상징이나 메타포가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이 것들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게, 저는 하나하나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치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거울 같은 경우, 특히나 아이들이 장난치는 공원 정자의 거울 같은 경우에는 거울이 어쨌든 간에 어떤 상이 맺혔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 거울이 사실은 그 단원고 주변의 조그마한 정자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그 거울에 어떤 세월호에 탔던 학생들의 상이 맺혔다가 사라지기도 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떤 상징으로 읽히기보다는 그 사과는 갈변이 쉽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미술 감독님한테 갈변 되기 전에 사과를 좀 가져다 달라고 했거든요. 배우는 자리가. 그 말은 이제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방금 전까지 여기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세심히 좀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점토 세미가 새를 묻어주면서 옮겨 닿는 그 지점토 같은 경우에도 그 하나하나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이들의 그걸 만들 때 감정이랄지 그 순간에 어떤 온기 같은 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라 그거는 실제로 그 헌팅지 학교에서 가져온 소품인데 정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각자 하나하나가 어떤 뭐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것들이 그 외진 곳 정원의 한켠에 아이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어느 정도 한동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찍었던 것 같고 열쇠고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미술 감독님한테 여러 개를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미가 꿈 장면에서 아이들과 돌아올 때 그 세미 열쇠고리 하나가 약간은 조금 색이 변색이 됐거든요. 그거는 일단은 저는 영화를 찍으면서 스태프들이 어떤 사건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여정 같은 게 중요했기 때문에 미술 감독님한테 열쇠고리 하나를 가지고 와서 진도 바닷물에 담가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성의 감성 일단은 제가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관찰을 하려고 했고 취재도 많이 했고 근데 내가 이걸 모른다라는 생각이 끝까지 풀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많이 앞섰고 근데 이제 스태프들을 만나면서 여러 이야기를 거치면서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 혹은 이걸 나 혼자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매드클라운님, 영화에서 본인 노래가 삽입된 부분에 대한 감상이 궁금합니다. 그 감독님께서 이제 그 방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가 느낀 인상은 좀 뭐랄까 그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것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그 많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 그 이모님도 배우로서 출연을 하셨었고 그리고 그 이제 저의 노래도 이렇게 들어갔고 그게 그때 당시 굉장히 히트곡이긴 했지만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유로 이게 노래도 같이 들어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 저는 뭐 물론 그 제 노래가 동생 영화에서 쓰이니까 그냥 반갑고 너무 좋았죠. 고맙고 저작권은 동생한테 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작비 여건으로 그 음악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저작권료는 정말 못 받으셨나요? 밥이라도 안 사줬나요? 제작비 때문에 찾게 빠져서 넣은 거예요? 네. 다른 곡을 쓰면 제작 돈은 여건상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근데 저희 이모 같은 경우엔 실제로 그 서독에서 오래 일하신 간호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을 아플 때 특히나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도 많이 돌보셨고 근데 그런 이모가 의사 가운을 입고 저기서 저렇게 연기를 해보는 거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과정이 맞는데 나의 노래에 관한 건 되게 나의 오해였구나. 접근이 쉬웠기 때문에 접근이 쉬워서. 그리고 음악을 오형님이 맡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의 약간의 서운함은 없으셨는지?
제 동생은 저의 그 동료 래퍼들은 팔로우 하는데 인스타그램으로 저는 팔로우를 안 하는 친구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둘이 원룸에 같이 살 때 네. 혼자 새벽까지 이제 헤드폰을 썼으니까 비트는 안 들린 상태에서 혼자 이렇게 육성만 나오는 그런 랩을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제게 어떤 트라우마로 깊게 남아있어요. 아, 이해돼요. 원룸이었으니까 이해돼요. 네. 네. 제가 심지어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거든요. 랩할 때. 그래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라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스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드디어 비로소 오늘 처음 보러 오셨다는 분께서 개봉도 안 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늘 피켓팅에서 참패를 많이 맛보았다. 그리고 개봉 축하드린다라고 하시면서 그 연기자분들 반가운 분들이 많아서 정말 즐거웠는데 성인 연기자분들 캐스팅 일화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그 주인공 고등학생으로 나오는 배우님들 말고 다른 분들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연기를 하는 과정 중에 다 만난 분들이죠. 기래현 선배님도 그렇고 박원상 선배님도 그렇고 뭐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편집된 장면이 한 장면 있거든요. 거기에는 류현경 누나랑 박종환 배우도 나오는데 뭐 그런 식으로 섭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연기를 그나마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선택이 쉽구나, 연기를 하기를 잘했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류현경 배우님과 박종환 배우님 맡은 역할은 뭐였어요? 이제 학교 선생님이고 현경 누나가 선생님이고 임신 출산을 앞둔 선생님인데 이제 종환이 형이 데리고 와서 아니죠, 병원에 갔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병원에 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조퇴하는 세미를 마주친다였던 것 같아요. 모처럼 박원상 배우님 오셨는데 배우님에 대해서도 코멘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원상 선배님 사라지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안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거예요? 아니요. 교사 선생님 너무 잘 살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 후반부의 생동감 같은 것들, 제가 마냥 이렇게 납작하게 평면적으로 어떤 엔딩을 장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이 장면 안에서도 어떤 인물의 행동이 좌절이 되고 다시 그걸 이겨내고 극복을 한 다음에 다시 어떤 행동을 하는 운동성 같은 게 중요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빠가 세미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와중에 아빠가 들어와서 이제 꼬장을 부린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 자체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박원상 배우님이 가진 특유의 따뜻함과 인간적인 그 미가 있으시잖아요. 그냥 그 인상 자체만으로도. 네, 선배님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네.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네, 그게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조연철 감독님의 단편 척추 측면과 더불어서 주인공의 감정을 대변하는 노래를 직접 부르는 장면이 이번에 나왔는데요. 체념 불렀던 장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연출을 좋아하시는 이유와 재미를 느끼는 점, 배우와 이 장면을 연기하면서 얘기 나누신 점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사실 거의 그 전곡 쓰셨잖아요. 그거 굉장한 과단이거든요. 엄청난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화적인 호흡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도 궁금하기는 했어요. 전곡을 쓰는 선택을 했던 거는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세미의 얼굴 표면적인 질감에서 느껴지는 변화나 눈빛이라던가 호흡 같은 것들이 주는 물질적인 감각을 관객이 충분히 느끼기를 바랬고, 거기서 오는 어떤 이렇게 세세하고 물질적으로 느껴지는 표면적인 것이 사라졌는가를 좀 질문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제주도에 있는 모습을 끼워 넣은 거는 아이들이 제주도에 있는 걸 보고 싶었다
하라는 아주 단순한 그런 의도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통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는 익숙한 감정 이외에 이거를 죽음을 하루 앞둔 사람이 불렀을 때 느껴지는 어떤 아이러니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고, 제가 특히나 이거는 뭐 영화 외적인 제 개인적인 성향인데 뭔가 고상한 척하거나 젠체하거나 예술 영화인 척하는 거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인 촌스러움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되게 하나도 안 촌스럽던데요. 네. 감독님이 방금 그 얘기 하셨잖아요. 죽음을 하루 앞둔 사람이 부르는 이 노래. 저는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요, 관객들이 이게 세월호 얘기라는 걸 어디서 알게 할까에 대한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는 상태로 보게 할까, 처음부터 그냥 알려주나, 그거에 따라서 감상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 관객들이 다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드셨나요? 네, 이거를 시나리오를 쓴 게 2016년이었는데 세월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제가 이거를 수학여행 전날 어떤 아이들의 하루를 그린 영화야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번에 알았죠. 이게 세월호 영화의 어떤 그런 메타포를 담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거를 당연히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냥 알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작업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위 같은 것을 조절하는 게 끝까지 좀 힘들었던 것 같고, 특히나 후반 작업에서도 그 라디오 소리를 넣을까 말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질문들이 약간 비슷한 질문들이 있어서 너무 많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살짝 넘어갈게요. 비슷한 질문들은. 이 장면 좋았어요. 저도 세미가 설빙에서 친구들이랑 티격태격 하고 있는 그 장면 있잖아요. 떡을 먹었네 말았네 뭐 그 장면 너무 소름 돋았다. 너무 잘 쓰셔서 어떻게 쓰셨는지. 사실 그 장면은 촬영 전까지 대본이 그렇지 않았는데 뭔가 촬영이 다가오면서 왠지 이 장면이 나중에 통편집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촬영 하루 전인가 제가 스크립터랑 대화를 하면서, 실제로 그런 대화들을 하면서 역할놀이를 하면서 그런 장면을 넣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세미가 조금은 빠져서 자신의 얘기를,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그 대사가 부부싸움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일종의. 네. 네. 약간 나는 솔로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영화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 형제끼리 이야기 나누신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너무 예견된 대답이었고요. 아예 없었나요? 네. 네, 전혀 없었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영화 속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건가요? 뒷배경의 폭포, 그리고 국수 기계, 장난감이 물에 빠져있는 장면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그렇게 물이, 폭포가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제일 중요했던 건 세미의 상처에 물이 닿지 않게 하려고 하는 장면인 것 같긴 해요. 거기서 오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 슬픔 같은 것들, 하지만 그 와중에 또 엄마는 너무나 세미 같고 세미도 엄마 같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세미가 세미의 어떤 상처 같은 것들이 물에 닿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그 장면에서 담았던 것 같고,
그리고 공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장면은 원래 이것도 제가 어떤 취재나 주변에서 포착한 것들에서 출발한 건데, 그 장면을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어떤 할머니랑 꼬마 아이가 공룡이 물에 빠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말을 그 꼬마 아이가 할머니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랑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윤리적으로 어떤 이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지금의 장면으로 각색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박정민 배우 뭐 시나리오 보고 욕 안 했나요? 뭐 이런 질문도 많았어요. 박정민 배우에 관한 질문. 정민이 또 근데 형이랑 비슷한 게 저희가 말이 없어요. 그냥 그때 아마 형을 정민이한테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그 언프레임드의 반장선거라는 영화 때문에 음악 감독으로 소개시켜주고 정민이를 받고 출연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아쉬우니까 저 이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그 촬영 감독 정다운님, 음악 감독 오영님, 포토그래퍼 한다선님과 이번에 함께 하셨는데 영화 참여하는 첫 작업이라고 인터뷰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함께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어땠는지. 일단은 제가 평소에 불만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서 연기를 하면서 그냥 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좀 많았어요. 특히나 뭐 정말 관성적으로 하는 것들, 관행 같은 것들, 분명한 작취로서 이루어진 어떤 이야기에 그저 어떤 자극만을 추구하고 금전적인 성공만을 추구하고 조그마한 의미도 찾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에서 조금 일종의 아까 인간을 혐오한다고 했는데 네, 이 산업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은 새로운 얼굴들과 작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인물을 포착해낼 수 있는, 특히나 기술적으로 충분하진 않더라도 여성 촬영 감독으로서 인물들을 조금은 다른 태도, 사랑이 담긴 태도로 포착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여러 부분에서 좀 새로운 사람들과 작업을 계속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되게 좋은 질문들 많았고 저도 질문 준비한 거 절반도 못했는데요. 앞으로 개봉을 하면 아마 지부이 많이 하실 거니까 또 오셔가지고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고 저도 궁금한 질문인데 차기작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이야기 앞으로 하고 싶으신지. 차기작 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산업이 워낙에 위축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뭐 극장값이 올라서 그렇다, 뭐 이런 코로나 때문이다, 뭐 이런 몇몇 이야기들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 변화된 현실에 발맞출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랄지 거의 없습니다. 네, 투자도 다 얼어붙었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조용히 살면서 다음에 뭐 영화가 아니더라도 어떤 소소한 것들을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많으신 것 같아요. 매드클라운님께서는 동생이 앞으로도 감독의 길을 계속 걸었으면 좋겠는지,
그걸 응원하시는지, 그리고 걷는다면 어떤 감독으로 걸어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동생이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속된 말로 잘 된다라고 하면은 배우로서보다 감독으로서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배우로서 이제 막 TP에서 막 주목받고 그 전에도 뭐 활동이 있었지만 그랬을 때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지금 근데 이제 영화 작품 한 거 이제 곧 개봉하고 그러면서 솔직히 이제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다소 약간 자조적인 그 뉘앙스로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네, 다음 작품을 저는 되게 사실 솔직히 형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냥 느끼는, 제가 봐온 동생으로서는 단순히 이제 어떤 그냥 마냥 되게 좀 현학적인 그런 그 작품만을 내는 그냥 예술 감독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그런 것들을 뭔가 좀 대중적으로도 친숙하게 동시에 잘 풀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어서 되게 민망해하는데 지금. 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짧게 정리하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네, 뭐가 됐던 작품 활동 계속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사실은 인터뷰에서 차기작으로 하고 싶은 얘기하셨더라고요. 저도 다 아는데 굳이 오늘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한마디씩 하고 끝낼까요? 네, 오늘 와주셔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동생 조현철 감독님 더 많은 활동 있으실 거니까, 네, 그리고 저희 엄마랑 저랑 옆에서 계속 이렇게 부추길 거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동생은 개인적으로 건강을 잘 챙기면서 네, 작품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 채워주시고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영화계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영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